이번 주 월요일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 평소 같으면 지역 분쟁이나 다투는 조용한 법정에 전 세계 경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낸 약 198조 원짜리 소송, 그 본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198조 원,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한 가정의 1년 살림살이를 수억 가구 모은 것보다도 큰 금액입니다. 한 사람이 한 회사한테 청구한 금액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규모예요. 그런데 이 소송, 시작부터 이상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첫째, 머스크가 오픈 AI에 처음 댄 돈은 약 5천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청구액은 그 2,700배. 둘째, 재판이 열리는 곳이 하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미국에서도 진보 색채가 강한 동네라 머스크에 대한 호불호가 뚜렷한 배심원들을 골라내느라 첫날부터 시간이 걸렸습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이상합니다. 머스크는 이 198조 원을 본인이 받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소송의 또 한 명의 주인공, 샘 올트먼 얘기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머스크는 198조 원 소송을 걸면서 내 돈 돌려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받게 되더라도 본인은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그 돈을 전부 오픈 AI의 비영리 모법인, 그러니까 공익 자금으로 옮겨 놓으라는 게 청구 내용이에요.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보통 소송이라는 건 내가 손해봤으니 보상해라는 게 본질이거든요. 5천만 달러를 댄 사람이 나한테 5천만 달러 돌려줘 또는 지분만큼 인정해줘 라고 청구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그런 청구는 아예 빼버렸어요. 대신 공익자금으로 옮겨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머스크는 왜 본인이 안 챙기는 소송을 200조 원어치나 걸었을까요? 도대체 그가 노리는 진짜 이득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 머릿속에 한번 박아두시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시죠. 답은 영상 마지막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의 시작부터 봐야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야기는 201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샘 올트먼은 Y 컴비네이터라는 벤처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벤처 업계에선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일반인들은 아직 잘 모르는 인물이었어요. 반면 일론 머스크는 이미 테슬라와 스페이스X로 세계적인 스타였고요. 올트먼이 머스크에게 다가갑니다. 멘토로 모시겠다는 명분으로요. 친분이 쌓이고 어느 날 올트먼이 본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 AI라는 기술이 곧 인류를 바꿀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돈만 밝히는 기업, 특히 구글 같은 회사 손에 독점되면 인류한테 위험합니다. 우리가 비영리로 만들어서 공익을 위해 연구합시다. 당시 AI 판도는 이랬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긴 게 2016년 무렵. 그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는 데미스 허사비스라는 사람이 창업했고 구글이 인수해 산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AI 선두는 압도적으로 구글이었어요. 후발주자가 정면으로 자본 싸움을 해서는 이길 수 없는 구도였습니다. 여기서 친구가 적이 된 첫 번째 단추. 둘은 이렇게 손잡고 오픈 AI를 만듭니다. 비영리 연구법인. 설립 합의서에 비영리로 운영한다고 못 박았고 머스크는 설립 이사회 멤버로 이름을 올립니다. 머스크는 약 4년에 걸쳐 5천만 달러를 댑니다. 본인 표현대로면 오픈 AI라는 이름도 내가 지었고 초기 인재들은 내 얼굴 보고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함정이 작동합니다. 머스크가 댄 5천만 달러는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답은 기부금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친구가 동네 도서관을 짓는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내줬다고 칩시다. 그건 기부지, 도서관 지분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도서관이 카페를 차려서 떼돈을 벌어도 기부자한테는 한 푼도 안 돌아갑니다. 머스크의 5천만 달러도 똑같았어요. 비영리 법인에 들어간 돈은 지분이 아니라 공익에 바친 돈으로 기록됩니다. 나중에 이 회사가 영리로 바뀌어도 머스크는 주식 한 주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이 궁금하시죠? 영리로 바뀌긴 바뀌었다는 얘긴데 도대체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7년 무렵 올트먼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 옵니다. 비영리 모법인은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영리 자회사를 하나 만들자. 그래야 투자도 받고 인재도 묶어둘 수 있다. 머스크는 거부합니다. 강한 어조의 이메일을 여러 통 쏘아붙였다고 해요. 이번 재판에서 그 이메일들이 공개됐는데 머스크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는 방금 설명드린 구조 때문입니다.
영리로 가는 순간 머스크는 그냥 기부 한 번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통제권도 지분도 다 잃습니다. 반대로 비영리로 두면 이사회 자리도 유지되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기술도 갖다 쓸 수 있죠. 여기서 멘토와 후배의 우정은 깨집니다. 머스크는 이사회를 떠납니다. 그렉 브록먼이라는 인물, 오픈 AI 사장이자 머스크가 이번 소송에서 올트먼과 짜고 나를 속였다며 직접 지목해 해임까지 요구한 인물. 이 올트먼 옆에 남았고 결국 영리 자회사 체제가 굳어집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22년 그 자회사에서 챗GPT가 터집니다. 머스크가 빠진 자리에서 회사 가치는 폭발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막이에요. 친구가 적이 된 메커니즘은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이번 주에 터진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머스크 입장만 들으면 이 사람 완전히 피해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올트먼 진영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반박이 쏟아집니다. 머스크도 한때는 영리 전환에 동의했었다. 본인이 회사를 통째로 가져가려다 실패하니까 입장을 바꾼 것뿐이다. 이게 올트먼 측 핵심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운 창업자가 배신당한 그림이 아니라 자기 가게로 만들려다 실패한 사람이 경쟁자 영업을 방해하는 그림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판이 열린 이틀 뒤인 4월 29일 월스트리트 저널이 단독 기사를 터뜨립니다. 오픈 AI 내부에서 그것도 회사 살림을 가장 잘하는 핵심 임원이 사내 중역들에게 빨간 신호등을 켰다는 폭로였어요. 누가 켰을까요? 회사의 곳간을 책임지는 사람, 바로 오픈 AI의 CFO, 최고 재무 책임자 사라 프라이어였습니다. CFO라는 자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의 가계부를 가장 정확히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내 중역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매출도 사용자 목표도 못 채우고 있다. 상장하려면 공시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다. 무엇보다 우리가 약속해 놓은 데이터 센터 비용을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도대체 이 구멍이 얼마나 크길래 회사 곳간지기가 직접 빨간불을 켠 걸까요? 숫자를 단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오픈 AI의 1년 매출 약 13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18조 원쯤 되는 어마어마한 매출이에요. 챗GPT 하나로 이만큼 번다는 게 사실 미친 수준입니다. 둘째, 그런데 이 회사가 데이터 센터 용량을 미리 잡아두느라 체결해 놓은 계약 총액, 보도에 따르면 무려 수조 달러대에 달합니다. 매출의 10배가 훨씬 넘는 규모예요. 데이터 센터 용량 선확보 계약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월세 계약입니다. AI 서비스를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컴퓨터 공간이 필요한데 이걸 미리 앞으로 몇 년간 이만큼 쓸게요 하고 계약을 걸어놓는 거예요. 문제는 매출이 약정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매달 1천만 원짜리 월세 계약을 미리 걸어놓은 셈입니다. 곳간지기가 빨간불을 켠 이유 이제 이해되시죠? 이 폭로 한 방에 시장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태평양을 건너 우리 통장까지 옵니다. WSJ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새벽 뉴욕 증시가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그날 오전 코스피가 열리자마자 AI 반도체 종목들이 주르륵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내 통장이 같이 피를 흘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 비용을 못 감당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는 곧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정조준당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두 종목이 같이 빠진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습니다. 같은 반도체인데 왜 차이가 났을까요? 그동안 SK하이닉스가 HBM 덕에 훨씬 더 많이 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점에 가 있던 종목일수록 작은 악재에도 가지가 더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위쪽 가지가 더 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만약 오픈 AI가 정말 공영에 빠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최악의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첫째, 머스크 소송이 길어지면서 경영진이 시간과 집중력을 빼앗깁니다. 둘째, 그 와중에 곳간 위기설까지 겹치면 추진 중이던 상장, IPO가 무산됩니다.
셋째, 상장이 무산되면 사내 인재들이 받기로 했던 스톡옵션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평생 한 번 잡은 줄 알았던 부의 사다리가 통째로 무너지는 거예요. 넷째, 실망한 인재들은 회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머스크는 자기 AI 회사를 따로 가지고 있죠. 누구한테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 그림이 머스크 입장에선 부분 승소만 해도 남는 장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위기설은 한 매체의 단독 보도만이 아닙니다. 다음 날 파이낸셜 타임스도 후속 보도를 냅니다. AI 때문에 반도체 수급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요. WSJ과 FT, 세계 최고 권위의 두 경제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시장은 그걸 그냥 소문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당장 들고 계신 반도체 주식 다 팔아야 할까요? 그건 또 너무 성급합니다. 같은 날 오후 FT의 후속 보도가 나오고 나서 삼성전자는 플러스로 돌아섰고 코스피도 일부 회복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픈 AI가 흔들린다고 AI 산업 전체가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픈 AI가 빠진 자리는 구글의 제미나이,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경쟁자들이 채웁니다. 그러면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빅테크 전체 차원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 회사의 위기와 한 산업의 위기는 다른 얘기예요. 자, 이제 처음 미뤄뒀던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머스크는 왜 본인이 한 푼도 못 받는 소송을 198조 원어치나 걸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머스크가 노린 건 돈이 아니라 시간과 명분입니다. 본인이 돈을 챙기겠다고 하면 삐친 부자의 보복 소송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돈 전부 공익으로 돌리라고 하는 순간 이미지가 정의로운 창업가로 바뀌어요. 배심원 마음을 사기 좋은 프레임입니다. 게다가 소송이 진행되는 것만으로 오픈 AI 경영진은 시간을 빼앗기고 상장은 발목 잡히고 인재는 흔들리고 그 인재가 어디로 갈지는 아까 보신 대로입니다. 200조 원이 진짜 목표가 아니라 200조 원이라는 명분 깃발 자체가 무기였던 거죠. 오늘 본 풍경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시대의 대표 회사가 법정과 곳간 양쪽에서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고 그 진동이 우리 통장까지 닿았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AI가 모든 걸 끌어올리던 시대에서 누가 살아남고 누가 무너지는지 가려내는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답은 오늘 영상 한 편으로 못 내립니다. 다만 5월 중순 오클랜드 법정에서 첫 단서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시장의 가지 끝에서 부는 바람을 같이 지켜보시죠.